자, 사드 곧 들여올 것 같습니다. 한문 간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중국 반대하고 있지만 들어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 서울을 못 막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자, 이틀 전 국회 국방위원회 한민국 국방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사드가요, 한 포대 도입해도 한반도의 반쯤만 커버한다. 이것이 그동안의 군의 설명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문답이 오갔을까요? 사드가 배치된다면 사드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상급기관의 아무런 통제 없이 단독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거는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무기 체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드가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약에 미국에 요청을 하면 장관께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희가 이게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결정 안 됐는데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 자, 한 미국 국방장관의 저 말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방어에는 사드가 도움이 되는데 서울을 방어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같은 거 아닌가요? 좀 다른가 보죠? 이정훈 편집위원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드를 알만한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네. 지금 사드를 미국에서 한국에 판매하겠다고 허락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료 릴리즈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사드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정확한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저 사드가 발사되는 장면인가요? 네. 패트리어트는 이렇게 사선으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사드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반경을 얼마를 보호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다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드, 이제 일단 한 포대 들어오더라도 한국이 돈 내는 건 없습니다. 일단 주한미군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배치해서 자기를 위한 방어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는 그 주한미군을 이제 방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주한미군 방어가 첫 번째 목적이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차순위가 이제 우리 국민들을 이제 지키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사거리는 한 200km 정도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다만 사드가 배치된 후방 지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방밖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레이더 각도가 120도 이렇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충청북도나 이 정도에서 앞쪽을 보고 방어를 하는 것이 뒤쪽은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지도를 좀 갖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반도 지도가 있고 강원도와 경북을 좀 강조한 지도를 그려놨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원도에도 있고 일단 레이더도 배치해야 되고 사드 미사일도 배치하는데 그 위치가 다를 수도 좀 있는 건가 보죠? 다를 수 있죠. 우리도 그 미사일 발사하는 지역은 적의 공격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불리하죠. 네. 그건 아주 낮은 데에 위치해야 되고 적을 보려면 높은 데 가야 되니까 레이더는 산꼭대기. 레이더는 산꼭대기. 네. 그래도 발사 미사일 타는 낮은 데 있어야 되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지역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현재 뭐 어디 배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문 교수님. 일단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후방부에 배치할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한미국 국방장관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좀 다르신가요? 현재 부지 문제에 있어서 워낙 그 지자체에서 안대 여론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발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기하고는 사드 배치가 그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긴 갈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민구 장관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미리 발사를 했다가 오히려 배치를 못하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할까 봐 그게 우려돼서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 들여올 수 있는 그 한 포대라는 그 한 세트가 한반도 남쪽의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커버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 필요도 없습니까? 그건 왜 그렇죠? 전략적 가치가 없는 산림 지역 있죠. 네. 그런 데는 과거 그쪽으로 쏘지도 않을 뿐더러 가만둬도 북한이 공격할 리가 없다는 거죠? 거기는 뭐 원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대한 거 만약에 후방에 놓는다면 이 전반의 수도권 정도가 커버가 안 되는 거고 전방에 둔다면 이쪽 후방부 부산, 광주 이쪽 남부 지역이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군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략적 방어 지점이 있습니다.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어디가 전략 중심이냐를 선택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방어할 겁니다. 따라서 서울도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런 데도 들어갈 거고 결국은 이거는 지금 우리 국방부가 사드 문제를 좀 거론을 안 하려고 굉장히 피합니다. 지난번 이제
대화 때도 미 국방장관 만나서 그걸 좀 회피하고 했는데 네. 아마 저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한 장관이 답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실제로 그러면 비용을 들여보면 지금까지는 이 한 세트 미군이 자기 돈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미군을 위해, 미군 보호를 위해 미군 무대에 배치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는 이제 대체로 가닥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이제 새로 사드 포대를 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네. 텍사스에 현재 3개 포대가 있는데 그렇죠. 그 포대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네. 사실 초기 비용은 1조 5천억은 안 드는 것이고 네. 미국은 현재 이제 아마 가져오면은 운영 비용은 내야 될 겁니다. 네. 엄청나게 부품도 이제 갈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엄청난 전기 소모할 테니까 운영 네. 비용을 미국이 내야 될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건데요. 오늘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질을 이어갔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랜만에 국회에 출석해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김관진 실장도 사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님, 사드 배치 정부 입장, 공식 입장이 뭔가요? 사드는 우리 안보 상황에 필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10일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 의원님께서는 특무 정책을 추진하니까가 미국 순방의 입장이 바뀌신 것도 알고 있죠. 당시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할 시점으로 판단을 했고 현재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보 상황에 따라 우리 무기 체계 갖춰야 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경남 거제로 가면요. 자, 우리가 최초로 설계한 잠수함 장보고호인가요? 자, 이제 착공식이 있었다는데, 자, 잠수함 착공과 완공, 기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실내 행사 같아 보이는군요. 이정훈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착공식이죠? 네네, 착공식입니다. 착공식은 함정에 쓰일 철판을 절단하는 거고요. 네. 그냥 기념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공식은 그 여러 가지 블록을 이렇게 레고처럼 잠수함 만드는데 잠수함이 네. 한 덩어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고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막는 고기처럼 잘라갖고 블록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블록을 네. 걸치하는 거를 기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기공식과 착공식이 1번함, 2번함 동시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그 배가 우리의 잠수함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설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제 남의 거 갖다 쓰는 것이었지만 직접 설계한다는 것의 어려움,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죠. 잠수함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는 현재는 미국인데 독일이 사실 대단합니다. 독일에서 만들었던 그 잠수함이 2차 대전 때 U보트, 독일어로 얘기하면 우부트인데 운터제, 바다 밑으로 가는 그 배라는 뜻인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서 그 시울프 작전에 의해서 미국 아주 선단이 작살나고 그랬는데요. 네. 그걸 갖고 와서 209를 갖고 와서 우리가 최초로 장보고 네. 관급을 그때는 거의 수입을 한 거죠. 조립을 네. 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키운 214급로 가서 장보고 2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KSS, 이번에 드디어 한국형 잠수함인데 이름은 그대로 장보고 따라서 장보고 3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스스로 설계를 해서 만든다. 과거의 거는 선생님이 있었고 이번엔 선생님이 없다. 우리 스스로 한다.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무총리가 직접 중국 동북 삼성에 갔거든요. 자,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 삼성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또 경우가 어려운 곳인데 자,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황교안 총리가 심양을 간 것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친북 국가였던 우간다나 네. 케냐, 이디오피아를 간 것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심양이 바로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의 핵심 지역이고 네. 북중 교역의 또 중심지인데 네. 우리 총리가 가서 앞으로 당신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을 테니까 네. 한국과 중국 간에 네. 한국과 라룡성 간에 이게 네. 교역을 통해서 당신들의 그 무역작전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다. 네. 한중 간에 교역을 강화하자.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과 이 동북 삼성과의 이 유대 관계를 끊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그런 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선양이라는 곳, 그야말로 북한 정보당국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거 지금 시타거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시타 거리요. 시타가 한자로 쓰면 우리 발음하면 서탑입니다. 서쪽에 있는 탑. 네, 서탑. 저희가 원래 동서남북 탑이 있었는데 네. 탑이 남아있을 겁니다. 저게 아마 티벳 불교의 탑인데 네. 심양에 가서 서탑가 그러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 내지는 강당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거기가
코리안 타운입니다. 네. 거기 가보면요. 아까도 잠깐 황총리 저 경호원들 있는 뒤에 좀 나오는데 여기 평양식당, 한집 건너 한국식당, 네. 평양식당, 우리 식당 막 섞여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저도 가끔 갑니다만 한국말 반쯤 통합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 식당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경호원들이 쫙 깔린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아직 공직자께서 연변은 아직 제대로 못 가신 거는 아는데 연변은 지금 우리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네. 거기를 제외하고 가장 우리 조선족이 많고 한국과 가장 거리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대결하는 곳에 총리가 직접 가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이 있는데, 지금 경호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권총 갖고 있는 건 뭐,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소총을 들고 있네요? 저렇게 보통 합니까? 제 생각 저렇게 안 합니다. 저렇게 안 하는데, 아까 말한 네. 서탑거리가, 네. 저게 저 집 3일에 나오는 건 큰 길입니다. 저 뒤로 가면은요, 네. 중국 많이 가보신 분은 알지만 좀 지저분합니다. 네. 완전히 우리 70년대 뒷골목인데, 거기서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기는 쉽게 말하면 중국의 그 흑색 폭력단, 상화폐 같은 것도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호원 같으면 네. 2, 4일째 교관단총을 가지고 있어도 네.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거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네. 저 사람들은 뭐 무기가 좀 크니까 네. 이 자켓 안에 숨길 수도 없고 하니까 밖으로 꺼내놨는데 보기 안 좋습니다 보니까. 네. 우리한테 위협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도 저런 장면, 저렇게 하는 경우는 좀 처음 봤는데. 네, 우리 경호원들도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봐서는 거의 모르죠. 표시가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약이라는 곳, 동북삼성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 의미가 잘 초청하지도 않은 곳일 뿐더러 총리가 이 선약이라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 근처에 갔다는 것이 북한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저희 가면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라서 총영사관이 홍콩에도 있고 상하이 다 있는데 네. 심양에 영사관 두는 거를 중국이 굉장히 허락을 안 했어요. 그 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전까지는 거기는 북한에 관할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받아냈거든요. 네. 그만큼 저기는 남북이 첨예하게 붙는 데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들이 가기는 좀 중국도 껄끄러워하고 북한이 싫어했는데 이번에 네. 그걸 뚫고 황 총리가 가신 거니까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심양의 위치학, 이제 선양, 심양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요. 네. 자, 흑룡강성, 네. 길림성, 요녕성, 예전에 그렇게 불렀는데 이름이 요새 중국식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진짜로 중국하고 북한이랑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선양이라는 곳, 중국으로서 북한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분 나쁠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심양이 바로 그 정찰 전국에서 대남 공작하는 그 핵심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총영사관하고 한국 총영사관이 거기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고 우리 공간들로서도 이 총영사관 치고는 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 외교관은 한 20여 명밖에 안 되지만은 네네. 이 고용원까지 합치면 100여 명이 근무하는 아주 큰 그 총영사관이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 교민도 보호하고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선양이라는 데가 네. 동북삼성의 중심지인데요. 네. 청나라가 중국 전에 있었잖아요. 네. 청나라의 누르와치가 있는 데를 선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주족이 저기 흥기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계속 경쟁 중심이 됐고 지금은 정치 중심지고 지금 금방 얘기하셨지만은 우리의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이 모이는 데가 저기입니다. 네. 자, 구자욱차장께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국무총리의 선양이라는 동북삼성의 핵심지를 간 것, 이제 북한이 부담스러운데 실제로요, 김정은과 시진핑이 냉랭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축전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북한이 다시 중국에게 구애를 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축전 내용에는요.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네. 이 북중 친선을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자.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이 과거 뿌리를 네. 거론하면서 네. 우리는 이게 사회주의라는 어떤 공통 부모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황교안 총리가 온 시점에 맞춰서 네. 남한과 가까워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무리 김정은이 축전을 보내고 네.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육자회담 자체도 뭐 파탄났다, 다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막말을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이 방중을 한다든가 북중 관계를 과거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거는 당대당 관계로서 축전을 보내는 거고요. 국가 대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북중 간에 지난번에 리수영이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난 것도 당 부위원장으로 가서 만난 거지 외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 관계는 친구로 유지하되 국가 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과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맺겠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관계는 이미 지났다는 거고 선언한 것이 작년의 중국이었습니다. 북한의 중국 구애 시작은 됐습니다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입니다. 수리봅니다.